다음으로 세 번째 토픽인 특수한 거래에서의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건 네 가지 거래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대차 거래이고요. 이 자금대차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따른 정상이자율의 적용과 관련해서 한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국적 기업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용업 거래가 행해지는 경우, 이 용업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특칙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구체적 거래 유형으로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서 개관해 보고, 끝으로 원가 분담 약정에 의한 과세 조정에 관련하여 한국의 이전가격 과세 제도가 두고 있는 특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금대차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입니다. 먼저 자금대차 거래라는 게 그냥 단순한 소비대차 경우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어떤 통상적인 회수기간, 지급기간이 지난, 가령 예를 들면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자금거래로 본다는 점입니다.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예컨대 매출채권이 있다. 그런데 이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기간 미회수를 통해서, 채권의 미회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대여한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도 이건 자금 거래로 봐서 자금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법의 특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그 포괄된 그 자금대차 거래에 대해서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해서 고려사항이 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통상의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통상의 정상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앞에서 살펴본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통상의 정상이자율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상의 정상이자율, 그러니까 5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정상이자율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간주 정상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간주 정상이자율은 그 국적법 그 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부터 5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거주자나 내국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간주 정상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인세법에 그 이제 아까 얼핏 말씀드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 이자율로 보는 당좌 대여 이자율을 정상 이자율로 간주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4.6%를 당좌 대출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 그래서 거주자나 내국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도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리보 플러스 1.5% 가상금리를 정상이자율로 간주합니다. 다만 리보의 경우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금리의 어떤 신뢰성 면에서 리보 제도가 사실 순차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이제 폐지가 돼서 그러면 그 대체 이자율로 뭘로 정할 거냐에 관해서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래서 요 리보 기준은 뭔가 다른 이자율로 아마
내년이나 후년에 이제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거래 유형으로 다국적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이전 가격 과세 제도가 규율하고 있는 특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폭넓은 범위의 용역을 그룹 내 기업들에게 이제 이용하게 합니다. 그걸 흔히 매니지먼트이라는 어떤 용어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용역 제공을 외부 또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비용을 다국적 기업의 가령 본사 내지는 본점이 부담을 하고 추후에 그룹 내 기업들로부터 이제 배분해서 그 배분액 상당액을 이제 보전받는 이런 구조를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보전받는 금액 역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그룹 내 용역 거래에 대한 정상 가격을 어떻게 이제 산출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니지먼트 피, 그래서 이제 경영 자문료에 관해서 이제 이걸 과연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정상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크게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이제 비용으로 인정이 1차적으로 돼야 되고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정상 가격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대법원에서는 그 경영자문료의 세무성 비용 인정 요건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그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은 경영지원 용역이 내국법인의 소득 발생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 국외 특수 관계인이 계열 회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각 회사들의 매출액 등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요건을 만족을 하면 경영자문료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그 정상가격 산출 경영자문료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원가 가산 방법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경영자문료라는 것이 저부가가치 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거에 관한 그 원가 가산 방법 적용에 있어 특칙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어떤 그 용역 거래 형태인데요. 지급 보증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전 가격 과세가 크게 이제 한국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의 금융 차익과 관련해서 지급 보증을 한 경우 그 지급 보증에 관해서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상 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 가격 지급 보증 수수료 산출 방법에 관해서 법제화를 하고 있는데 이 법제화 이전에 또 과세관청이 이제 과세를 시도를 했고 그래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이제 과연 지급부정 수수료를 인정할 거냐, 인정한다면 산출 방법을 뭘로 볼 거냐에 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아예 법에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용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급 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을 고려하고 그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인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그 테크니컬한 방법인데요. 기대 편익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지급 보증이 만약에 없다. 그럴 경우에 피보증인의 자금 조달 비용에서 지급 보증이 있는 경우에 피보증인의 자금 조달 비용을 뺀 금액. 그래서 이 차이를 지급 보증 수수료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한 방법인데 편익 및 비용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결합 방법은 언제나 그 앞에 두 가지 방법과 대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대 편익 접근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산정된 지급 보증 수수료가 비용 접근 방법에 따라 산정된 지급 보증 수수료보다 큰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각각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 사이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접근 방법과 기대 편익 접근 방법을 절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경영자문 수수료에서도 살짝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그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뭘로 볼 거냐에 관해서 이게 이제 그 OECD에서도 이제 인정한 방법을 국내법에서 이제 수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가 가산 방법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그럼 어느 정도의 원가 가산, 그러니까 이제 그 마크업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코스트 플러스 마크업을 해야 돼. 원가 가산 방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코스트 플러스 마크업인데, 그럼 마크업률을 얼마로 정할 거냐? 우리 법에서는 그냥 그 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해서는 원가 플러스 5%를 가산한 금액을 그냥 정상 가격으로 보는 그런 특칙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부가가치 용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크게 5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원 성격의 용역이어야 하고, 그룹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연구개발, 천연자원의 채굴, 탐사, 가공, 제조, 판매, 원재료의 구입, 마케팅, 금융보험, 재보험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용역 제공 과정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창출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요 세 번째 요건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저부가가치의 용역이 아니라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요건은 용역 제공 과정에서 용역 제공자가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고요. 끝으로 마지막 요건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특수관계 없는 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 용역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삼아야지 원가의 5% 마크업을 한 가액을 정상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저부가치 용역에 대해서 코스트 플러스 5% 마크업을 적용하는 이런 특칙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 과세년도에 저부가가치 용역거래 금액이 거주자 매출액의 5%, 그 다음에 영업 비용의 15%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입니다.
먼저 무형자산의 그 정의가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그 이전가격 과세 제도는 무형자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넓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 활동에 사용 가능한 자산, 그래서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이어야 합니다. 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의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느냐에 관해서 우리 법은 그걸 이제 몇 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다음에 이제 상표권, 저작권, 서비스표권 등 어떤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지재권이 그 예가 되겠고요. 그 밖에도 흔히 이제 무형자산 해당 여부에 관해서 이제 과세관청 사이에 또 문제가 되는 이제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 비밀 및 고객 정보, 고객망, 정부로부터 받은 어떤 사업권, 영업권, 계속기업 가치 등과 같이 특별법에서 보호되는 어떤 지재권이 아닌 경우에도 무형자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그 1호부터 5호까지의 방법, 그 다음 6호 기타 합리적인 방법, 이거 말고 뭐 특별하게 뭐 고려해야 되는 어떤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있냐? 사실은 그런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그대로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아까 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컵과 이익 분할 방법, Profit Split Method, 그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체적 방법 세 가지, 기타 이런 방법이 다 적용된다고 할 때 이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우선 적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6호의 기타 합리적 방법을 무형자산에 이제 적용할 때 현재가치 할인법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 예상액,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률, 할인율, 내용 연수, 잔존가치 등 가정이 이제 합리적이라면 현재가치 할인법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네 번째로 원가 분담 약정에 의한 과세 조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무형자산 캐테고리에서 흔히 이제 언급을 하기도 하고 그거와 이제 분리해서 따로 논의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CCA라고 해서 Cost Contribution Agreement, 원가 부담 약정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분담 약정은 자산, 용역 또는 권리의 개발, 생산, 확보에 따른 어떤 비용과 위험을 분담하고 그 결과물인 자산, 용역, 권리에 대한 개별 참여자 지분의 어떤 성격과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 간의 합의를 말한다는 거고요. 요 약정상 그 어떤 지분, 각 개별 참여자의 지분을 정함에 있어서 각 참여자의 어떤 공헌 비율은 그 약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참여자의 어떤 편익의 비율에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미국 세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수입해서 우리가 이제 법제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자 외자가 참여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다. 그렇다 그러면 그 참여자에게 적정한 어떤 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우리나라 그 국조법상의 그 원가 분담 약정의 범위가
OECD 이전 가격 지침과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국조법상 원가 부담 약정은 무형자산의 개발에 한정이 됩니다. 반면에 그 OECD 이전 가격 과세 지침을 보면 원가 분담 약정 규정은 용역과 그 유형 및 무형자산 개발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원가 부담 약정의 적용법을 이렇게 제한을 했냐? 사실은 이제 원가 분담 약정에 관한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발생을 하고 그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어떤 다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그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외국의 법제, 특히 이제 미국의 법제를 그대로 이제 수입해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단연간 운영거금이 축적된 그런 그 무형자산의 경우에 한정해서 먼저 그 법제화를 하고 그의 운영 성과를 봐가면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그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토픽으로 이전 가격 세제의 세무행정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보상조정, 대응조정, 입증책임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입증책임이고요. 그래서 보상조정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상조정의 이제 의의입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가격을 세무 목적상 이전 가격으로 보고하도록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국내 기업이 가령 그 중국 기업의 어떤 중국 기업 중국의 자회사와 거래를 했다. 근데 그 거래 가격이 가령 예를 들면 100원이다. 그래서 100원짜리 물품을 이제 100원에 팔았다고 납세자가 신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과세관청이 100원은 정상 가격에 미달한다. 120원이 정상 가격이다. 라고 하면 120원에 매매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120원의 물품을 판 것으로 보니까 120원만큼 매출채권이 생겼고 그래서 120원만큼 채권을 회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고 세무 목적상으로는 인정을 하는 것을 보상 조정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상 조정의 신고 기한은 우리나라는 그 좀 이렇게 넓게 잡고 길게 이제 잡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법인세 확정 신고 기한까지 보상 조정 신고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정 신고 기한, 수정 신고 기한이라는 게 이제 과세관청이 세무 조사를 하기 전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가 신고를 한 어떤 과세 표준과 세액이 뭔가 이렇게 과다하게 신고를 했다. 그러면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만큼을 줄이는 그런 청구를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그런 경정 청구 기한까지 행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정 청구 기한은 이제 5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비교해서도 그 기한을 이제 굉장히 길게 이제 그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무 행정사항으로서 이제 두 번째 토픽은 이제 대응 조정입니다. 일단은 그 납세자가 이제 정상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이제 100이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보기에는 그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이 정상 가격에 미치지 못해서 가령 예를 들면 120원이 정상 가격이다. 그럼 20만큼을 이제 그
조정하게 되죠. 그 조정한다는 게 그 소득을 그만큼 늘리는 겁니다. 그럼 그 소득을 그렇게 늘리는 것을 이제 1차 조정이라고 하고요. 2차 조정이라고 하면 그 거래 상대방도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100원에 물건을 산 거라고 이제 했을 텐데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120원이 정상 가격이라고 해서 거래 가격을 이렇게 높이게 되면 그 거래 상대방의 예컨대 반대 거래, 매입 거래, 예컨대 우리나라는 그거를 판매했다고 보면 저 거래 상대방은 매입했다고 봤을 텐데 그 매입 거래 가격도 그렇게 높여주는 거를 대응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corresponding 그 adjustment라고 하는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느 한 국가의 과세관청에 의해 행해진 1차 조정, primary adjustment에 대항하여 상대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기업의 세부담액 등 국가의 등을 국가의 과세관청이 조정함으로써 양국에 의해 행해진 과세소득 배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소득의 상향 조정을 행한 1차 조정에 대응하여 상대국에서 관련 기업의 과세소득을 하향 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배제,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예에서 우리나라는 100에서 팔았는데 100원에 팔았는데 그걸 과세관청이 120원에 팔았다고 했다. 그러면 20원만큼 소득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상대국에서는 100원에 샀다고 해서 소득을 계산을 했을 테니까 그게 100원에 산 게 아니라 120원에 높은 가격에 샀다고 해서 소득을 줄여줘야 두 나라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중복 과세되는 것이 방지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응 조정은 그럼 아무 때나 인정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채약 상대국이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 채약국의 과세 당국하고 상호 합의 절차를 거쳐서 그 채약 상대국이 정상 가격으로 조정한 거를 이제 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합의 절차가 종결돼야만 이런 대응 조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조세 조약상 근거는 이제 OECD 모델 조세 조약을 기준으로 보면 9조 2항이고요. 그런데 이 OECD 모델 조세 조약 9조 2항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양자간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우리나라는 한국은 2017년 6월 7일에 OECD의 뱁스 방지 다자 협약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한 그 다자 조약에 보면 17조에 대응 조정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요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양자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어느 나라가 있다고 할 때 그 양자 조약에는 예를 들면 대응 조정의 근거 규정이 없다. 하지만 그 나라가 다자 협약에 서명을 했다. 그러면 요 대응 조정을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양자 조약에 대해서도 대응 조정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조정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양자 조약만 보면 안 되고 뱁스 방지 다자 조약의 서명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세무행정사항의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가격 과세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입증 책임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이제 요런 이전 가격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이 집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도 과세관청이 뭔가 과세 요건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도 입증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과세 자료 자체가 납세 의무자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영역에 있는 걸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을 하라는 것이 약간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적절하게 입증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정상가격 과세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입증 책임의 배분에 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상가격 여부에 관해서 과세당국에서는 그 정당성을 확인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자료를 과세관청이 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뭔가 정상 가격에 대한 입증을 해라. 이건 사실은 실행하기가 어려운 요구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정상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과세당국이 입증을 하고요. 그런 과세당국이 이런 입증의 필요를 다 했다. 그 다음에 입증은 납세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입증 책임을 통해서 과세당국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상가격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가 그 거래 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 증명의 필요가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요런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입증 책임을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분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거래 순이익률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1호부터 5호까지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에서 거래 순이익률 방법이 가장 이전 가격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어떤 부여된 입증 책임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는 점과 이 방법이 이제 가장 실무에서 빈번하게 사용돼 있다는 점이 약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래 순이익률 방법의 비교 대상 업체 선정이 다투어진 사안이 있었는데 요 사안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이제 판단한 내용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세관청은 유기화학물 수입 판매 업체에 거래 순이익률 방법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화학품을 비롯한, 그러니까 유기화학품뿐만이 아니라 기초화학 제품이나 기초화학물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 비교 대상 업체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럼 한편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대상 업체가 유기화학물 수입 판매 업체니까 유기화학품만을 수입하는 업체만 비교 대상 업체로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납세자가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기화학 물품뿐만이 아니라 기초화학 제품이나 기초화학물을 수입한 업체는 비교 대상 업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과세관청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의 판단은
취급 제품 및 거래 단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지 않다면 그러면 과세관청의 과세가 합리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그 거래가액의 정상가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돌아간다라고 해서 사실상 과세관청의 어떤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했다고 평가할 만한 그런 사례가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실무가 대법원에서 이게 인정이 됨으로써 실제 이제 그 이전 가격 실무에서 사실상 80% 가까이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이제 과세관청이 이제 적용을 하고 납세자도 그래서 이제 정상 거래 순이익률 방법을 이제 신고를 기준으로 이제 신고하는 어떤 실무가 어느 정도 이제 확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